정조임금 시절, 그러니까 1790년대 초반쯤의 일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연도는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그 무렵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때는 정조임금께서 규장각을 세우시고 개혁 정치를 펼치시던 때였습니다. 서울 거리는 활기가 넘쳤고 선비들은 새로운 시대를 꿈꾸었으며 백성들은 조금씩 나아지는 세상을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남산자락, 지금은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그곳이지만 당시에는 양반가 저택들이 띄엄띄엄 자리 잡고 있던 한적한 동네였습니다.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면 기와집 몇 채가 품위 있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와 개나리가 피어났고 가을이면 단풍이 불타올랐으며 겨울이면 눈이 소복히 쌓여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곳에 이조판서를 지낸 김대감의 저택이 있었습니다. 담장이 높고 대문이 웅장했으며 안으로 들어가면 넓은 사랑채와 안채, 행랑채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성은 김씨, 이름은 상헌이라 했는데 벼슬에서 물러난 지 이미 10여 년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나이는 72이었지만 정신은 또렷했고 기억력도 좋았으며 여전히 경전을 읽고 글을 쓰는데 하루를 보냈습니다. 집안은 3대가 벼슬을 한 명문가였습니다. 증조부는 영조 때 판서를 지냈고 조부는 승지를 역임했으며 부친 또한 참판을 지는 집안이었습니다. 경기도 일대에 논밭이 수백 마직이나 되었고 파주와 양주, 광주에 땅이 있었으며 소작인만 해도 100여 호가 넘었다고 합니다. 서울에만 가옥이 3채나 있었는데 남산저택이 본가였고 종로와 북촌에 별채가 있었습니다. 자손들도 번창하여 아들이 3이나 있었는데 장남은 현재 승지로 있었고 차남은 성균관 직강이었으며 삼남은 지방 수령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손자는 7, 증손자도 벌써 2이나 태어났습니다. 김대감은 평생을 청렴하게 살았다는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벼슬길에 있을 때도 뇌물을 받지 않기로 소문이 났었고 김판서는 손이 깨끗하다는 말이 조정 안팎에서 회자되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돕기 위해 사제를 털어 의창을 세우기도 했고 흉년이 들면 자기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보았고 병든 이를 치료해 주었으며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가난한 집에는 관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유교 경전에도 밝았습니다. 논아와 맹자는 물론이고 주역에도 통달했으며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 많은 학자들이 그에게 질문을 하러 왔습니다. 글씨도 뛰어나서 추사체에 가까운 독특한 필체를 구사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글씨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혼인이나 회갑, 장례 등 중요한 일이 있으면 김대감에게 글씨를 청하는 것이 일종의 영광이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존경받는 어른이었고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나가면 사람들이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젊은 선비들이 가르침을 청하러 오기도 했는데 김대감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차를 대접하고 경전을 풀이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김대감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상하다기보다는 비밀스럽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저택 안채의 가장 깊숙한 곳, 사랑채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 뒷마당 한쪽 구석진 곳에 붉은 방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김대감과 60년을 함께 살아온 부인조차 그 방에 단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은 언제나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육중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그 열쇠는 오직 김대감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붉은 비단 장막이 안팎으로 겹겹이 드리워져 있어서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붉은 비단은 중국에서 수입한 고급 비단이었는데 색이 바래지 않도록 몇 년마다 새 것으로 갈아주었습니다. 그 붉은 장막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을 붉은 방이라 불렀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그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는데 촛불인지 등잔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늘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다른 곳보다 공기가 무겁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근처를 지날 때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숙연해진다고들 했습니다. 봄이 와도 그 방 주변의 나무들은 다른 곳보다 늦게 잎이 돋았고 가을이면 먼저 낙엽이 졌습니다.
김대감은 1년 12번 매달 보름날이면 정해진 시간에 어김없이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음력 보름날 저녁이면 해가 막 지려고 할 때면 김대감은 목욕 재개를 하고 깨끗한 옷을 일어봤습니다. 흰 두루마기에 갓을 쓰고 손에는 향과 과일을 담은 제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제사를 지내러 가듯 엄숙한 자세로 그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갈 때면 반드시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함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30년을 모시며 시중드는 늙은 종 김복조차 문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김복은 김대감이 젊을 때부터 모셨던 충복이었고 김대감의 모든 일정을 알고 있다고들 했지만 정작 붉은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말라. 내가 나올 때까지. 설령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문을 두드리지 말라. 김대감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문이 닫히면 안에서 자물쇠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복은 마루에 앉아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졸음이 와도 참았고 추워도 꿋꿋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때로는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신음소리, 흐느끼는 소리,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 김복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주인의 안위가 걱정되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동이 트고 새가 울기 시작할 무렵, 해가 막 떠오를 무렵 김대감이 나왔습니다. 나올 때면 얼굴이 창백하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부어 있었고 얼굴에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밤새 울기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비틀거리기도 하고 김복의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로 기력이 쇠해 보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못했습니다. 김복조차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김대감의 위엄이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자상하고 온화한 할아버지, 아버지, 남편이었지만 붉은 방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손자들이 호기심에 몰래 그 방 근처를 서성이다가 들키면 김대감은 드물게 화를 냈습니다. 그곳에는 가까이도 가지 말거라. 알겠느냐? 다시는 그 근처에 얼씬도 나지 마라.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에는 자상하고 온화한 할아버지였지만 붉은 방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지고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손자들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고 다시는 그 방 근처에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은 그 방에 대해 입 밖에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금기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불문율이 되었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부엌에서 장작을 패며 빨래를 하며 끊임없이 수근거렸습니다. 그 방에 뭐가 있을까? 가장 나이 많은 하녀 김씨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20년을 이 집에서 일했지만 붉은 방의 비밀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물이라도 숨겨놨나? 금은보화가 가득할지도 몰라. 젊은 머슴이 말했습니다. 아니면 비밀 문서라도? 영모에 관한 증거라든가? 혹시 첩을 숨겨둔 건 아닐까? 말도 안 돼. 대감어른께서 그러실 분이잖아. 평생 청렴백백한을 사신 분인데. 김복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럼 뭐가 있길래? 귀신이라도? 하지만 아무도 확실한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상한 방위로만 회자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봄, 김대감의 막내 손자 석주가 15살이 되었습니다. 총명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는데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특별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책을 좋아하고 시를 짓는 것을 즐겼으며 세상의 모든 것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붉은 방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5살 때 처음 본 그 방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 방은 석주의 마음속에서 가장 큰 수수께끼였습니다. 할아버지께 여쭤보고 싶었지만 다른 어른들이 모두 말리는 바람에 입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석주의 어머니는 특히 민감했습니다. 아들이 붉은 방에 관심을 보일 때마다 불안해했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석주야, 그 방에 대해선 절대 할아버지께 묻지 마라. 알겠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요, 어머니? 그냥 방인데 뭐가 그리 대단한 건가요?
이유는 모르지만 할아버님께 매우 중요한 곳인 모양이다. 우리가 함부로 알려고 해서는 안 돼. 그건 할아버님의 영역이야.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되는. 하지만 궁금한데요. 왜 보름날마다 거기 들어가시는 거예요? 석주야.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궁금해도 참아야 한다. 어른의 비밀을 캐묻는 건 예의가 아니야. 네가 어른이 되면 혹시 알게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석주는 어머니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효자였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호기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강렬해졌습니다. 밤마다 그 붉은 방을 생각하며 잠들었고 꿈에서는 그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문턱에서 멈춰섰고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낮에 그 방 근처를 지날 때면 슬쩍 쳐다보곤 했습니다. 붉은 장막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그 안에 무엇이 있을지 상상했습니다. 그해 가을,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김대감은 여느 때처럼 붉은 방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는데 날씨가 이상했습니다.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세차게 불었고 나뭇가지들이 흔들렸습니다. 김대감은 평소보다 안색이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에는 핏기가 없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대감어른, 오늘은 몸이 좋지 않으신 것 같사옵니다. 내일로 미루시는 게... 김복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오늘이 보름이다. 미룰 수 없다. 김대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오나, 김복,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보름날을 걸은 적이 있더냐?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러하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병이 나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는 가야 한다. 김대감의 눈빛에는 어떤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아무도 방해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도. 김대감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안에서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최종적인 소리였습니다. 석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고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예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할아버지가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요즘 들어 할아버지의 기침이 잦아졌고 밥맛도 없어 보였습니다. 걸음걸이도 느려졌고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석주는 이불 속에서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게 들렸습니다. 두둑두둑, 우두둑.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혼자서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석주의 마음속에서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석주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가족들은 모두 잠든 것 같았습니다. 석주는 작은 등불을 들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빗소리가 뚜둑뚜둑 들렸고 마당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달빛도 없었고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석주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빗물이 고인 마당을 지나 담나무 숲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따라 안채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붉은 방에 가까워지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촛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안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깨어 계신 것 같았습니다. 쓰러지신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석주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석주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바람소리 사이로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남자의 목소리 같았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생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는 그 강인한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낮에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사죄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석주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평생 위엄 있고 강인하신 할아버지가, 그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으시던 할아버지가 울고 계시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 무엇이 할아버지를 이토록 괴롭히는 걸까? 석주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숨소리조차 낮추고 마치 쥐처럼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붉은 비단 장막이 드려워져 있어 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그림자만 어른거릴 뿐이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림자들이 장막에 투영되어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2개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석주는 눈을 비볐습니다. 분명 할아버지 혼자 들어가셨는데 그림자는 2개였습니다. 하나는 앉아 있는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누워 있는 것도 아닌 이상한 자세였습니다. 마치 떠 있는 것처럼. 그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비겁했다. 내가 너를 버렸다.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딸이 왜 저를... 말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분명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슬프고 원망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운, 애틋한 사랑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석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여자는 누구일까? 할머니는 안채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저 여자는 누구지? 정말로 귀신인가? 석주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발밑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마른 나뭇잎을 밟은 것이었습니다. 방 안의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숨 막히는 정적이었습니다. 석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삐역. 오래된 문짝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김대감이 나타났습니다. 촛불을 들고 있었는데 그 빛에 비친 얼굴이 너무나 창백했습니다. 마치 병자처럼, 아니 병자보다도 더 처참했습니다. 누구냐? 김대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위험 있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얕고 지치고 슬픔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석주예요. 석주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석주? 네가 여기서 뭘 하느냐? 내가 누구도 방해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할아버지께서 괜찮으신지 걱정이 되어서요. 요즘 건강이 좋지 않으신 것 같아서. 석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대감은 한참을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슬픔, 체념, 그리고 안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주 깊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한숨이었습니다. 들어오너라. 네? 석주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했다. 이제 때가 된 것구나. 김대감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붉은 방의 문이, 30년 동안 굳게 닫혔던 그 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석주는 떨리는 다리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턱을 넘는 순간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공기가 다른 곳과 달랐습니다. 무겁고 축축하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라곤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방 가운데에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작은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제단 위에는 여자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석주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였는데 청초하면서도 화려했고 고고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긴 머리가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눈빛은 맑았으며 미소는 슬펐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한복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색동 저고리와 붉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기생의 옷이었습니다. 머리에는 비녀가 꽂혀 있었고 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초상화는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생했습니다. 화가가 심혈을 기울여 그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자의 눈빛이 석주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슬프게, 그리우게. 초상화 앞에는 과일과 떡이 놓여 있었고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사상 같았습니다. 배, 밤, 대추, 감, 그리고 하얀 송편.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석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앉아라, 석주야. 김대감은 석주를 제단 앞에 앉혔습니다. 자신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초상화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게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내가 곧 죽을 것 같아서 말이다. 할아버지! 아니다, 석주야. 나는 안다. 내 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의원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어. 이번 겨울을 넘기기 어려울 거라고. 김대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말해주는 거란다. 누군가는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이 비밀을, 춘향이를. 춘향이요? 그래, 이 여인은 춘향이라고 했다. 내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지. 아니, 사랑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란다. 김대감은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연인을 바라보듯. 석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랑? 할아버지에게 할머니가 아닌 다른 여자가? 나는 25의 과거에 급제했다. 김대감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먼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조 8년 1784년의 일이었지. 그때가 봄이었어. 벚꽃이 만발하던 때였단다. 나는 장원급제를 했고 모든 사람이 나를 축하했지. 집안의 영광이었고 집안 사람들은 기뻐했어. 나도 기뻤어. 세상이 내 것인 것 같았지. 김대감의 목소리에 젊은 날의 흥분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벼슬길에 올랐지. 처음엔 흥문관의 말단 관리였어. 하지만 곧 인정을 받았고 3년 후에는 평양 감사의 서기로 발령을 받았단다. 평양으로 가게 된 거지. 평양이요? 그래, 아름다운 도시였어. 대동강이 흐르고 모란봉이 있고 역사가 깊은 곳이었지. 나는 그곳에서 일을 시작했어. 열심히 일했고 감사 어른의 신임을 받았지. 김대감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춘향이를 만났단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 감사 어른의 연회가 있었고 나도 참석했지. 그곳에 기생들이 불려왔어. 평양 기생들이었지. 그중에 춘향이가 있었단다. 처음 그녀를 봤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 정말이야.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단다. 그녀는 아름다웠어. 외모만이 아니야. 물론 외모도 아름다웠지. 이 초상화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녀의 눈빛이, 미소가, 몸짓이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 석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춘향이는 검은고를 탔어. 그날 연회에서 검은고를 연주했는데 천상의 소리 같았어. 나는 음악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날 춘향이의 검은고는 영혼을 울렸단다. 연주가 끝나고 나는 춘향이에게 다가갔어. 검은고를 참 잘 타시는군요 라고 말했지. 춘향이는 웃으며 과찬이십니다 나리 라고 답했어. 그 목소리가 은방울 소리 같았단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 그날 이후로 나는 자주 춘향이를 찾아갔어. 처음엔 검은고를 배운다는 핑계로. 하지만 곧 핑계가 필요 없게 되었지. 우리는 사랑에 빠졌단다. 춘향이는 기생이었지만 평범한 기생이 아니었어. 시를 잘 지었고 그림도 그렸으며 글씨도 썼단다. 나보다 경전에 대해 더 잘하는 것도 많았어. 우리는 시를 주고받았고 밤새 이야기를 나눴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삶과 죽음에 대해, 사랑에 대해. 춘향이는 나에게 말했어. 나리, 저는 기생의 몸이지만 마음만큼은 자유롭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나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 그래, 나도 진정한 사랑을 원했단다. 김대감의 표정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1년을 보냈지. 가장 행복한 1년이었어. 매일이 꿈 같았고 세상이 아름다웠으며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단다. 김대감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 평양에서의 임기가 끝나고 나는 서울로 돌아오라는 명을 받았지. 그리고 집안에선 혼처를 정해놓고 있었단다. 안동 김씨 집안의 딸이었지. 명문가의 교시였고 집안끼리의 혼인이었어. 나는 거부할 수 없었단다. 김대감의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춘향이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어. 정말이야. 진심으로 원했단다. 그래서 집안에 말했지. 기생이지만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노발대발하셨지. 기생을 아내로 들인다니 집안의 수치다. 3대를 벼슬한 집안에서 어찌 기생을 며느리로 받을 수 있느냐. 어머니도 우셨고 형제들도 반대했어. 친척들 모두가 반대했단다. 나는 버텨보려고 했어. 정말이야. 일주일을, 열흘을, 한 달을 버텼어. 하지만 나는 결국 무너졌단다. 집안의 압박이 너무 컸어. 아버지는 네가 그 여자를 데려오면 나는 목을 매겠다 하셨고, 어머님은 네가 집안을 욕되게 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우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비겁했단다. 김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춘향이를 데리고 도망칠 용기가 없었어. 집안을 버릴 용기가, 벼슬을 버릴 용기가, 명예를 버릴 용기가 없었단다. 나는 세상의 눈을 두려워했고 집안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으며 나의 출세를 포기할 수 없었지. 그래서 나는 춘향이에게 편지를 썼단다. 미안하오. 나는 당신과 함께할 수 없어.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하오. 나는 약한 사람이오. 비겁한 편지였지. 직접 가서 말할 용기조차 없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서울로 왔어. 춘향이를 평양에 두고. 그리고 정해진 혼인을 했단다. 네 할머니와. 춘향이는 어떻게 되었어요? 석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대감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목이 메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춘향이는 나를 기다렸다고 들어구나. 1년을, 2년을, 3년을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며 나리께서 꼭 오실 거야. 나를 데리러 오실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그렇게 말하며 매일 대동강을 바라봤다고 해.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았어. 편지 한 통 보내지 않았단다. 완전히 춘향이를 잊으려고 했지. 새로운 삶을 살려고 부인과 아이들, 벼슬과 명예, 그것에 매달렸단다. 김대감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3년 뒤 어느 날 평양에서 편지가 왔어. 옛 동료가 보낸 편지였지. 그 편지에는 춘향이의 소식이 담겨 있었단다. 춘향이가 죽었다고 하더구나. 대동강에 몸을 던졌다고. 내가 서울에서 혼인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춘향이는 절망했던 거지. 나리께서 나를 완전히 버리셨구나. 이제는 정말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대동강에 몸을 던졌단다. 석주는 입을 막았습니다. 김대감은 목 놓고 울었습니다.
평생을 참아오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으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단다. 내가 춘향이를 죽였구나. 나의 비겁함이, 나의 이기심이, 나의 탐욕이 춘향이를 죽였구나. 나는 즉시 평양으로 달려갔어. 하지만 이미 늦었지. 춘향이의 시신은 이미 매장된 후였고 나는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단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김대감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석주는 그저 할아버지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살아도 산 게 아니었어. 겉으로는 정상적인 삶을 살았지. 벼슬도 했고 가정도 꾸렸으며 아이들도 낳았어.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지. 정렴한 관리, 훌륭한 가장, 존경받는 선비. 하지만 속으로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단다. 매일 밤 춘향이를 꿈에서 봤어. 대동강 물속에서 손을 뻗으며 나를 부르는 모습을. 날이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저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이까?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나이까?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단다. 그래서 이 방을 만드신 거군요. 석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30년 전 내가 40이 되던 해였어. 나는 춘향이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단다. 평양에서 가장 뛰어난 화가를 불렀지. 그리고 내 기억을 더듬어 춘향이의 모습을 설명했어. 눈은 이랬고 코는 이랬으며 입은 이랬다. 미소는 이랬고 눈빛은 이랬다. 화가는 내 말을 듣고 그렸고 나는 수없이 수정을 요구했단다. 석 달이 걸렸어. 완벽한 초상화를 만들기까지. 그리고 완성되었을 때 나는 울었단다. 춘향아, 미안해. 이렇게라도 네 곁에 있게 해다오. 김대감은 초상화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을 만들었지. 저택의 가장 깊은 곳에 춘향이를 위한 사당이란다. 붉은 비단으로 장식했지. 춘향이가 좋아하던 색이거든. 붉은색, 생명의 색, 사랑의 색, 그리고 결심했어. 1년에 12번 보름날마다 이곳에 와서 춘향이를 위해 제사를 지내겠다고.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했단다. 그래서 30년 동안, 그래,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달 보름날이면 이곳에 왔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춘향이 앞에 앉아서 제사를 지내고 사죄를 했단다. 미안해,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때로는 춘향이와 대화를 하기도 했어.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 손자가 태어났어. 너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미친 짓이지. 죽은 사람과 대화를 하다니. 하지만 그것만이 내가 춘향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단다. 석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겉으로는 청렴한 관리였고 훌륭한 가장이었지. 모두가 존경하는 선비였어. 하지만 속으로는 죄인이었단다.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그녀를 죽음으로 내몬 죄인. 매일 밤 그 죄책감에 시달렸고 매달 보름이면 이곳에 와서 용서를 빌었단다. 김대감은 석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주야, 네가 이제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내가 곧 죽을 것 같아서 말이다. 그래서 너에게 말해주는 거란다. 내가 죽으면 이 방을 부탁한다. 계속 지켜달라. 그리고 매달 보름날 춘향이를 위해 제사를 지내달라. 제가요? 그래, 네가 해다오. 다른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다. 하지만 너는 나와 비슷한 구석이 있어. 감수성이 예민하고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아이지. 그러니 네가 해주렴. 석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평생 동안 할아버지 대신. 고맙다, 석주야. 그리고 석주야, 명심해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거든 절대로 버리지 마라.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라. 집안이 반대해도 세상이 비난해도 명예를 잃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라. 내 실수를 반복하지 말거라. 네, 할아버지. 나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다. 벼슬이 뭐가 중요하고 집안 체면이 뭐가 중요한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그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단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춘향이 하나만 못했어. 땅도 집도 벼슬도 명예도 자식도 손자도 모든 것이 의미 없었단다. 춘향이 없이는.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춘향이를 선택할 거야. 집안을 버리고 벼슬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춘향이와 함께 어딘가로 도망을 갈 거야. 가난하게 살아도 전대를 받아도 상관없어. 춘향이와 함께라면. 하지만 그때는 그럴 용기가 없었단다. 석주야, 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거라. 세상이 뭐라 해도 자기 마음을 따를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나처럼 비겁하게 살지 말거라. 김대감은 초상화에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춘향아, 오늘은 내 손자를 데려왔다. 너를 기억해 줄 사람이 하나 더 생긴 거란다. 이제 네가 완전히 잊혀지지는 않을 게야. 석주가 너를 기억해 줄 거야. 나 대신에. 그날 밤 석주는 할아버지와 함께 춘향이를 위해 기도를 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춘향 할머니, 안녕하세요. 석주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부탁하신 대로 제가 왔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셨을 날씨예요. 석주가 20이 되었을 때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시장에서였습니다. 서점에서 글을 보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소희라고 했는데 중인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역관이었고 신분이 높지 않았지만 교양이 있었고 글도 읽을 줄 알아며 생각이 깊었습니다. 석주는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고 석주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소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희야, 나와 함께 해줄래? 석주가 청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인의 딸이에요. 나리께서는 양반 집안이시잖아요. 상관없어. 나는 너를 사랑해. 신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가족들은 반대했습니다. 석주의 아버지가 노발달발했습니다. 중인의 딸을 아내로 들인다니 말이 되느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하지만 석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말라고. 저는 소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하겠습니다. 집안에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집을 나가겠습니다. 가족들은 발끈했습니다. 며칠 동안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석주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석주의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김대감의 부인, 평생을 침묵으로 일관했던 그 여자가 허락해 주세요. 석주의 혼인을. 그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신분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평생을 의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는지, 왜 그 방에 집착하는지. 하지만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남편에게는 다른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포기했다는 것을. 석주가 그 후회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할머니의 간청에 가족들은 결국 석주와 소희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석주는 소희와 혼인했고 둘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석주는 소희에게 붉은 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춘향이의 이야기를.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당신 할아버지께서는 평생을 속죄하며 사셨군요. 그래, 그래서 나는 절대로 할아버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어. 나는 너를 지킬 거야. 석주와 소희는 함께 춘향이를 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보름날마다 둘이 함께 붉은 방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석주에게도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도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석주는 아들에게도 춘향이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비밀이다. 그리고 교훈이지. 절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지 마라. 그렇게 춘향이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김대감의 후손들은 모두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붉은 방은 계속 보존되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조선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을 맞았습니다. 한국전쟁 때 그 저택은 폭격을 맞았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이 무너졌지만 이상하게도 붉은 방만은 온전히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김대감의 후손들이 돌아왔습니다. 폐허가 된 저택을 보고 슬퍼했지만 붉은 방이 남아있는 걸 보고 안도했습니다. 춘향 할머니께서 지켜주신 거야. 1970년대가 되자 그 땅은 개발되었습니다. 저택은 헐리고 빌딩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의 후손들은 춘향이의 초상화와 제단을 모셔왔습니다. 더 이상 붉은 방은 없지만 춘향 할머니는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지금도 김대감의 후손들은 매달 보름날이 되면 춘향이를 위한 제사를 지냅니다. 집안 사당에 춘향이의 초상화를 모셔두고 향을 피웁니다. 이 이야기는 청구야담에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판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몇 줄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손들을 통해 상세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이 이야기에서 김대감의 위선을 보고, 어떤 이는 춘향이의 비극을 보고, 또 어떤 이는 석주의 용기를 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사랑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김대감은 사랑보다 세상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속으로는 텅 빈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춘향이는 사랑을 믿었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지만 결국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잊히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손들이 대대로 기억하고 제사를 지내주었습니다. 석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의 시선보다 사랑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가 모여서 하나의 교훈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지 마라. 세상이 뭐라고 하든 체면이 어떻든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김대감은 평생을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붉은 방에서 혼자서 죽은 사랑에게 사죄하며.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사랑은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춘향이의 초상화는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김대감의 후손들이 소중히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 보름날이면 누군가 그 앞에서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릴 것입니다. 춘향 할머니, 편히 쉬세요. 사랑은 때로 아름답고 때로 잔인합니다. 하지만 그것 없이는 인생이 무의미합니다. 김대감은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후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붉은 방은 이제 없지만 그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사랑과 후회, 용기와 선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마음과 체면 사이에서, 용기와 두려움 사이에서. 그때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김대감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 선택의 무게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석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성공하라, 출세하라, 체면을 지켜라.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랑보다 중요할까요? 김대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붉은 잔막 뒤에 숨겨진 것은 보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남자의 후회와 사랑, 그리고 속죄였습니다. 평생을 안고 살아야 했던 죄책감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붉은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 평생을 안고 살아야 하는 후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김대감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있습니다. 후회를 만들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지 마라. 세상이 뭐라고 하든 체면이 어떻든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석주는 그 교훈을 받아들였고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였고 진정한 용기였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마음과 체면 사이에서, 용기와 두려움 사이에서. 그때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내 선택이 나에게 붉은 방을 가져오진 않을까? 이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당신의 마음속에는 뭔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질문 하나쯤은. 그리고 그 질문이 당신을 더 나은 선택으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붉은 잔막은 이제 걷혔습니다. 비밀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교훈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그것이 김대감, 춘향이 그리고 석주가 남긴 우리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증인, 용기의 증인, 선택의 증인.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붉은 잔막은 걷혔습니다.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